오히려 조금 덜 똑똑한데 조건을 잘 맞춰서 오히려 대학을 더 잘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서울대 같은 학교에서 똑똑한 애를 골라내죠. 근데 굉장히 똑똑한데 입시라는 제도 안에 들어갔을 때 기회를 못 갖는,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읽어주는 엄마 이춘입니다. 그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동명의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을 작년에 내서 조금 반응이 좋았어요. 책이 왜 어머니들한테 반응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입시의 세계에 처음 들어와 봤어요. 뭐 이런 것부터. 저는 아이를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입시가 좀 한눈에 보이는데 처음 시작하는 학부모님들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의 경험을 좀 많이 공유하고자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후배 학부모들을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나요? 고교학점제가 된 이후에 고등학교 선택은 진짜 더 중요해졌어요. 고등학교별로 유불리가 존재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고교학점제 이후에 고등학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신이 망가지면 길이 없다.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조금 센 학교, 소위 말하는 센 학교, 뭐 자사고라든지 요즘에 소위 말하는 갑반고 있잖아요. 그런 학교를 가더라도 가서 등급이 안 나온다. 한 학기 등급이 안 나오면은 다음 학기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학기 한 3학기 정도까지도 또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나 정시로 가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흔히 말하는 뭐 정시 파이터, 그 다음에 정시 올인, 이래서 학교의 내신을 사실상 그냥 접고 정시로 가서 정시 100%로도 서울대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이후에는 내신이 어디든지 따라붙는 입시가 됐다. 그래서 정시 100%, 정시 올인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졌다라는 게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주춤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좋은 학교 가면 제일 좋잖아요. 너무 면학 분위기 좋고 입결도 좋고 학생부 관리도 잘해주고 이런 학교 가면 너무 좋지만 그 학교가 나한테 내가 거기 가서 내신의 일정 성적을 따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다 그림의 떡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뀐 입시에서 고등학교 선택에서 이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저 학교가 입결이 좋아서, 저 학교가 학생부 관리 잘해줘서, 저 학교 가면은 면학 분위기가 좋으니까 나의 상황이 어떤지 생각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가는 게 가장 큰 실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중학생들이라고 하면 보통 중학교 때는 나는 어느 학교까지 가야지 이러지 않아요. 그냥 서울대거나 아니면 스카이거나 이렇게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스카이를 목표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신을 잘 받는 거예요. 1.0이 이제 가장 높은 내신이잖아요. 모든 과목을 다 10% 안에 들었을 때 1.0이라고 하는데 1.0에 수렴하는 내신을 갖고 있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지방에서 1.0일 수 있잖아요. 지방에 좀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1등을 해서 1.0일 수 있잖아요. 대학은 학교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학군지 대치동과 저 지방에 있는 학교가 같은 1등이라고 하고 1등 1.0이라고 해도 똑같이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걸어놓은 최소한의 학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것이 수능 최저 기준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신을 기본값으로 하고 두 번째는요. 수능 최저를 맞추면 그게 가장 넓어요. 대학 입시에서 가장 상위권 대학도 전부 다 그게 걸려 있으니까 내신을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 볼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입시예요. 그런데 내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구술 면접까지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그게 가장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넓은 길이에요. 그 세 개를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은 기본이고 첫 번째 허들이 수능 최저라고 보시고 두 번째 허들은 구술 면접이다. 구술 면접까지 다 잘 본다. 내신도 잘했고 수능 최저도 잘했고 구술 면접까지도 잘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얘는 입시에서 굉장히 탄탄대로다. 뭐 서울대, 의대 다 갈 수 있다. 그 허들을 얼마만큼 내가 넘을 수 있는 역량을 중학교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고교학점제는 이제 너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해.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탐구하고 확장하고 하는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보여지도록 만들어.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이거는요, 전부 다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교육 관련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다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가 들어야 될 과목이 뭐뭐뭐다. 이거를 안 들으면 조금 너가 불리해. 라는 거를 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고 나한테 필요한 절대적인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라. 그걸 피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얘가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이 경제 과목이란 말이죠.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들으면 좋죠. 과목을 선택할 때. 그런데 얘가 나는 경제 과목은 너무 어려워. 사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경제 과목이잖아요. 난 경제 과목 너무 어렵고 이 과목을 우리 학교에서 듣는 애가 별로 없어. 그럼 몇 명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1등급을 받으려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경제 과목을 포기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과목을 들어서 등급이 덜 나오더라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목은. 미적분도 내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 상경계에서 미적분이 필요하니까 미적분이 다른 수학 과목에 비해서 분량이 많고 공부할 게 많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과목을 피할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학 학과에서 우리 학과에 들어오려면 이러이러이러한 과목들은 이수하는 게 좋다. 이거를 필수 권장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필수 권장 과목을 다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진로를 가겠다는 거를 지금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나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과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니까 이 과목을 어떤 과목을 안 들었을 때 불이익이 있는 거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불이익은 없어요. 여기다 플러스 더 들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목 선택에 있어서 이 학과에서 예를 들어 물리학과를 가는데 물리를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고등학교의 과목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대학교 학과에 비해서는 고등학교는 굉장히 과목이 적은 거예요. 적죠. 왜냐면 과학 같은 경우에도 물화생지 1, 2가 다잖아요. 학과는 수백 개인데,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고교학점제 시행되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물화생지 2를 심화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과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쪼개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심화 과목이라고 하고 과거에 이걸 2 과목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과목들을 어떤 학과에서는 이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이 과목을 쪼개놨는데 이 과목들을 얘가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과목이 물화생지 1에 있고 2에 이런 과목이 있고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에 있고 이건 융합 선택 과목에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를 중학교 때 알고 그걸 듣는 거. 그걸 어디서 다 찾아요?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을 하는데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다. 그럼 기계공학과에서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과목을 고등학교 과목 중에 이 과목은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라고 다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자기가 중요한 과목 찾아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좀 선행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고교학점제에서 핵심이고요. 과목 선택을 하기 위해서 중학생이나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과목 선택 굉장히 추상적이고 되게 많고 되게 복잡한데 내가 지금 뭐를 어떻게 할 줄을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뭐를 보시면 가장 빠르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돼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게 뭐냐면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치시면 돼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치시면 그 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표를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과목이. 그래서 그 과목을 보시면은요. 실제로 교육과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이게 어떤 거를 잘 모르면 굉장히 모호하고 복잡하고 엄청 막 다 헷갈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 얘기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분 얘기 들으면 저런 거 같고 뭐 이것도 해야 된다는데 저것도 해야 된다는데 이 정보가 입시 정보가요. 다 어떤 기둥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 정보를 들으면 정말 머리 아프고 이걸 우리 애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이거 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냥 2022 개정교육과정 표를 그거 A4 용지 한 장 정도로 된 건데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다 배포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표를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1학년 때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은요. 그 얘가 특목고든 자사고든 일반고든 특성화고든 예술고등학교든 전부 다 1학년은 과목은 다 똑같습니다. 공통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과목을 배워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선택을 하거든요. 2학년 때부터.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1학년 때는 모든 과목 다 공통으로 듣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듣는 과목이 이제 선택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선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 각각의 선택마다 과목이 다 배치돼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국어를 한번 볼게요. 국어를 보면은 국어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공통국어를 배워요. 1학년 1학기 때 공통국어 1, 1학년 2학기 때 공통국어 2를 배워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뭐를 배우느냐? 국어 과목만 놓고 보면 일반 선택 과목에 문학 있어요. 문학 과목이에요. 문학이 있고 이제 옛날에 비문학이라고 하는 독서 과목이 있어요. 그 문학과 비문학을 2학년 때 배워요. 그리고 3학년 때 뭐를 배우냐면 보통 3학년 때 화법과 언어라는 걸 배워요. 이게 가장 기초 과목이에요. 국어에. 공통국어, 그다음에 문학, 비문학, 화법과 언어. 이게 기초 과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은 융합 선택이 있거나 진로 선택이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선택하면 돼요. 기본 과목들은 다 듣고. 그래서 진로에 맞게 공통 과정은 듣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보통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은 필수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서 내 색깔에 맞는 과목들을 내 진로나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전공에 맞는 과목들을 몇 개 초이스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맞추면 대학 입시에서 어디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짜면은 진로를 너네들 중학생 애들 미리 진로를 결정해. 그래서 진로에 맞는 준비를 해. 막 이래서 중학생이 어떻게 고등학생 가도 모르고 자기 진로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다 자유전공학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무학과로 바꿔서 2학년 때부터 과목 선택을 학과 선택을 하게 만드는 마당에 왜 중학생 애들한테 벌써 진로를 선택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이거 픽스해서 가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고교학점제가 엄청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입시는 있잖아요. 입시는 저는 그 비판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20년 입시 기자로 활동을 했고 저도 우리 아이를 이제 대학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입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꾸준하게 제가 지켜본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항상 입시는요. 항상 말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불만이 많고 항상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고 그냥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저렇게 학부모들이 싫어하고 저렇게 그리고 이제 적극적이고 이런 분들이 글을 쓰잖아요. 그럼 바꿀 것 같죠? 안 바꿔요. 그냥 간단 말이에요. 고교학점제도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많이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저는 실속 있게 이거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불평불만을 얘기할 시간에 저는 입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러면 사실 보이거든요. 중학생 애들 진로 어떻게 지금부터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로라는 게 엄청 대단하고 막 지금 네가 전공과 관련된 그 내용을 가지고 학문을 해 이런 소리 아니에요. 입시는 학문하고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공부까지는 학문 아니에요. 학문은 대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건 맞추기를 하라는 거예요. 입시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천재적인 애가 대학을 못 가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덜 똑똑한데 조건을 잘 맞춰서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맞추면 오히려 대학을 더 잘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뭐 서울대 같은 학교에서 학생을 그렇게 해도 뽑지 않지만 똑똑한 애를 골라내죠. 근데 굉장히 똑똑한데 입시라는 제도 안에 들어갔을 때 얘가 기회를 못 갖는 애들이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천재적인 수학적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많이 부딪힌다던가 자기 기분대로 행동해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지금 입시에서는 잘 못 가요, 대학을.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정시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학교에서 뭔가 공동체잖아요, 학교도. 거기에서 뭔가 얘가 속된 말로 멋대로 행동한다? 이런 애들은 입시를 잘 치를 수 없어요. 저는 실제로도 그런 애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제 학교가 갑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너를 잘 적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선생님들도 참 힘들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적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도 예민하고 엄마도 학부모님도 예민해요. 선생님들은 그걸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학교 현장은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거하고 머리 두뇌가 좋은 거하고 입시를 잘하는 거는 상관관계가 100%는 아니다. 입시는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룰을 잘 알고 내가 여기서 결격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 어떤 허들이 있고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입시에서 학교별로 고등학교 유형별로 어떤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걸 파악하는 것, 이거 판을 보는 거잖아요. 파악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내가 메타인지를 하는 것. 이것이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대학은 어떻게 사람을 뽑는가, 이거를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면 대학에서 뽑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내신이고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논술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요소를 가지고 대학은 여러 가지 요소를 복잡하게 엮어서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는 우리는 내신 플러스 논술을 볼 거야. 어떤 대학은 논술만 볼 거야. 어떤 대학은 내신만 볼 거야. 내신 플러스 수능, 내신 플러스 면접, 내신 플러스 논술 플러스 내신. 이렇게 해서 한 2가지 이상을 항상 겹쳐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신은 고등학교에서 출제하고 이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고 그다음에 수능은 나라에서 출제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구술하고 논술은요. 대학에서 출제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학별 고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갈 수 있는 입시는 갈 수 있는 대학은 상위권 대학은 아니에요. 어떤 거 하나만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중학생 애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가 수능을 만점을 맞았어. 그렇다고 수능을 만점 맞으면 지금 우리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쵸? 인터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풍경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얘가 수능 만점을 맞아도 얘가 서울대를 못 가니까. 수능 만점을 맞아도 얘가 스카이를 가기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물론 수능 만점 맞고 내신이 1등급이면 괜찮아요. 수능 만점 맞고 그거에 상응하는 내신 성적을 가지면. 그런데 수능을 만점 맞았는데 내신 성적을 얘가 막 3등급, 4등급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내가 재수를 해서 내신을 만점을 맞아도 상위권 대학은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상위권 대학 가려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좋아야 돼요. 내신을 잘하는 건 학교에서 잘하는 거고 수능을 잘하는 건 나라에서 보는 시험을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은 구술 면접을 좋아하니까 구술 면접을 잘 보는 거고 그러면 나는 내신이 망가졌으니까 나는 논술로 가야지. 논술은 좀 상위권 대학에서 뽑거든요. 인원은 적게 뽑는 대신 상위권 대학에서 이렇게 해요. 내신이 좀 망가진 애들이 있잖아요. 똑똑한데 굉장히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내신이 3등급이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학종으로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논술을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논술 전형은 대학에서 문제를 출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상을 이러이러한 문제 풀 수 있는 애 우리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논술은 다른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3개가 세트로 다 잘해야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내신,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면접. 이 3가지를 다 잘해야 상위권 대학에 진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었다. 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시기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2026 입시가 고등학교 3학년 입시거든요. 지난주에 9월 10일경부터 시작해서 수시 원서 접수 6장을 다 접수가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경쟁률도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입장에서 앞으로 남은 입시를 어떻게 슬기롭게 마무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6개 원서를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제가 최근에 이제 고3 애들이 몇 명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해서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그런데 수능 최저라는 거를 얘가 맞출 수 있을지 못 맞출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이제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대략 몇 등급이 나오는지 이걸 보고 그 예측치를 가지고 이제 원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능이라는 게 또 대박 날 수도 있는데 뭐 100에 한두 명 재학생은 힘들죠.
그래서 혹시 내가 9월이나 6월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수능에서 잘 볼 수도 있으니 수능 최저가 좀 높은 대학을 한두 카드 정도는 쓰더라고요. 나는 수능 최저를 절대 맞추기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쪽으로 가거나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 그러면 상위권 대학은 안 돼요. 없는 대학으로 이제 가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좀 갈아타는 게 두 가지 허들이 있어요. 내신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수시를 6장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한테 남은 허들은 뭐냐면 수능 최저하고 하나는 구술 면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 최상위권 학교는 수능 최저도 있고 구술 면접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도 있고 그 다음에 구술 면접도 있어요. 내가 저 학교에서 가고 싶은데 저 학교의 수능 최저를 내가 못 맞추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수능 최저 안 보고 구술 면접만 보는 학교를 지원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의 성향을 잘 보셔야 돼요. 학생부를 가지고 넣는데 이 학교를 넣는데 얘가 수능 최저를 맞힐 가능성이 더 높은가 아니면은 구술 면접을 뚫을 가능성이 더 높은가,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능 최저는 어찌됐든 성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등급을 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도 않고. 그럼 이제 왠지 구술 면접 엄청 쉽게 생각해서 구술 면접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요. 나는 이거를 수능 최저 뚫을 자신이 없으니 면접. 근데 면접은 또 그런 성향의 애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그리고 면접도 쉽지 않아요. 남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수능을 진짜 빡세게 준비해야 되는 아이,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구술 6장을 써야 되니까 어떤 학교는 구술 면접도 준비하고 수능 최저도 준비하고, 나는 싹 다 수능 최저 없는 학교만 선택해가지고 구술 면접 준비한다. 그래서 대학별 구술 면접을 분석해서 준비하는 걸 또 얘는 해야 되고, 나는 구술 면접에 자신이 없어서 수능 최저에 올인할 거야.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만 골라서 쓴 애들은 남은 시간을 수능을 엄청 빡세게 하는 시간을 써야지 돼요. 근데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10월, 11월 2달 후에 수능이네요. 2달 후에. 지금 이제 2달도 안 남은 상태. 수능이라는 게 2달 동안 엄청 한다고 해가지고 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좀 6장을 넣어놓으면 그 중에 하나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6장 중에서 또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또 넣어놨기 때문에. 근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입시는 치러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왜 병원 가면은 최악의 경우 항상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겁먹잖아요. 그것처럼 입시도 항상 다 떨어질 수 있어요. 6개. 다 떨어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실제로 경쟁률이 보통 수시가 20, 30대 1이 보통이잖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다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6장이 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있을 수도 없어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6장을 중에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남은 2달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남은 2달을 수능에 올인하거나 구술 면접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사실 구술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달려가거든요. 물론 이제 학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애가 지금까지 수능에 대한 개념은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실전으로 연습하는 게, 문제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구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 학교에서요,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거를 이미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 안내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어떤 식으로 답해야 우리는 높은 점수를 줍니다를 사실 다 안내하고 있고, 그건 입학처에도 있고, 아마 그 대학 입시 박람회를 했을 텐데 거기에서도 입학사정관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상담을 해줄 정도로 대학에서는 정보를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다이렉트로 주는 정보를 학교 입학처나 대학 어디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그걸 먼저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거. 이게 이제 남은 2달 동안 하는 거고, 구술 면접은 조금 더 뒤에 봐요. 수능 보고 나서 2주 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고, 수능은 이제 2달도 안 남았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전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설된 전형이라기보다는 대학들이 면접을 좀 강화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성균관대도 100% 서류 전형이었는데 면접을 좀 부활시키고, 올해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대도 계속 고교학점제 이후에 면접을 강화하고 수능 최저도 심지어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강화하는 추세가 지금 2028 입시뿐만이 아니라 27, 26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강화하는 것들이 특징이다. 뭐 특별히 2026
2026하고 2027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과 2학년이 보는 입시는 사실 이제 끝부분의 입시예요. 2025 개정교육과정의 끝 입시인데 변동되는 거는 없고 학교별로 보니까 면접을 좀 되게 비중을 높이거나 강화하는 추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접을 강화하는 거가 새로 바뀌는 입시에서도 추세고 2026, 27에서도 그 경향이 두드러지는 거가 특징인 것 같아요. 상위권이 아닌 내신 3, 4등급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인 경우에 3, 4등급이다. 그러면은 인서울의 마지노선이 2점대 중후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학종 같은 경우에는 2점대 중후반이라고 하더라도 학종의 학생부의 내용, 그다음에 얘가 다니는 학교의 유형, 예를 들어 과고거나 외고거나 국제고거나 이런 학교는 뭐냐면 특목고라고 하거든요. 특목고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교육과정 자체가 일반고가 좀 다르고 얘네들이 듣는 과목이 전문 과목들이 있어요. 일반고는 과목이 공통과목과 진로, 일반 이렇게 있는데 특목고는 전문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얘 생활기록부에 지금은 고등학교가 블라인드예요. 고교 블라인드라고 해서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이름이 안 나오고 얘가 다니는 그 지역도 안 나오고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이 싹 다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얘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안에서 입학사정관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가 들었던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을 들었다. 그리고 그 과목에서 몇 점 받았다. 평균이 몇이다. 거기서 얘는 몇 점이다.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은 표준 편차도 있어요. 이 학교에 공부하는 애와 안 하는 애가 어느 정도 분포돼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얘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동했다. 수행평가로 어떤 걸 했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걸 가지고 자유발표를 했고 선생님이 500자 정도로 적어주시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서 일명 세특 들어보셨죠? 그 세특을 500자씩 과목별로 적어주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비교과. 비교과는 딱 3개만 남았어요. 엄청나게 뭐 독서도 있고 교내 대회도 있고 뭐 교회 활동도 있고 봉사 활동도 있었는데 이게 싹 없어지고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3개만 딱 남았거든요. 자율활동 500자,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그것만 있어요. 딱 생활기록부가 엄청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알기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의 인성을 중심으로 관찰을 한 기록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옛날로 치면 추천서 같은 거예요. 담임 추천서. 얘가 인성적으로 이런 학생입니다. 우수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고 공동체 의식이 있는 학생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있는데 그거가 이제 500자예요.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대학에서 볼 수 있어요. 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적은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옛날에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글을 적어서 다 얘 저기를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학교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이 학교 어떤 학교고. 근데 지금은 과목으로 가지고 짐작할 수만 있어요. 아, 얘 특목고구나. 아, 얘 자사고구나. 아, 얘 일반고구나. 이거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그냥 일반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3등급이라고 하면 인서울이 좀 대학 입장에서는 인서울이 그렇게 왜냐면 이제 이게 내신 경쟁이니까 3등급은 인서울 한다라는 장담을 못 합니다. 3등급까지 가면 수도권의 중하위권 대학을 3점에서 3.5 사이에 있는 애들이 가는 거고 인서울은 최소한 2.5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특목고야. 과목이 달라. 과학고야. 그러면은 지금 9등급제에서는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도 인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과고니까. 과고 애들은 사실 과고나 영재고나 이런 학교들은요. 서울대 가기보다 어려워요. 중학교 3학년 때 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발 과정이 엄청 어렵고 까다롭고 정말 우수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고나 국제고는 조금 달라요. 외고나 국제고는 좀 학교가 많기도 하고 인문 계열은 좀 입시문이 좀 좁아졌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고는 조금 다르지만 과고,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5등급도 카이스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3, 4등급? 3, 4등급은 어디 못 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3, 4등급이 무슨 인서울이야. 그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텍스트를 과목별로 500자씩 써주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을 각각
500자, 700자리 써준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의 퀄리티가 어떤지에 따라서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퀄리티가 정말 딱 글을 보면 생활기록부를 보면 얘 이런 것까지 했어? 어머, 이렇게 보여지는 애가 있어요. 정말. 그리고 그 활동과 활동의 연계성. 이게 교과에서 이 내용을 알게 돼서 얘가 궁금해서 이거를 가지고 탐구 프로젝트를 하고 자유 발표를 하고 이게 더 궁금해서 동아리 활동을 가져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실제로 적용하면서 했고 관련된 과목을 계속 심화해서 심화 과목을 연계해서 들었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고도 얘가 2.5등급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인서울에서 뽑아요. 연고대도 그런 애들 뽑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용이 정말 누가 봐도 얘가 진짜 배기로 한 거. 연결성이 좋고 내용의 깊이가 있고 이 과목은 애들이 되게 적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조금 리스크가 있거든요. 애들이 너무 신청한 애들이 적어서 내가 이 과목을 들으면 등급이 잘 안 나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 많은 데 가서 애들이 많이 신청하는 과목 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꼭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들었어. 이게 생활기록부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어려운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얘가 등급이 낮아졌어 라는 것까지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얘의 도전 정신이나 이런 것에서 높은 점수를 줘요. 그러면은 2.5, 3도 아주 상위권 대학도 가능하고 간혹 서울대도 가요. 그래서 3, 4등급이 일반적으로 어느 학교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3, 4등급은 못 갑니다. 이렇게는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고요. 3, 4등급 애들이 이제 내가 학종에 별로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갈 수 있는 건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은 좀 상위권 대학이 좋아해요. 대학에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있는데 인문계열 애들은 이제 글을 잘 써야 되고 콘텐츠는 사탐 과목에 있고요. 국어를 잘하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보통 다 수리 논술이거든요. 다른 과목 되게 못하는데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1, 2등급 안에 수학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전형을 버리고 논술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일 입시에서 불리한 애들은 뭐냐면 이것도 애매하고 이것도 애매하고 다 애매한 거. 수학도 3, 4등급, 내신도 전체 3, 4등급, 학생부 활동도 애매하고 뭐 이런 게 모든 상황에서 애매한 게 입시에서 최악이에요. 아예 못하고 어떤 거 하나 월등하면 논술로 갈 수 있는데 사교육 없이 명문대 간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교육 없이 명문대 간다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화시키면 안 될 것 같고 비율적으로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거는 통계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이 반드시 대학을 잘 간다. 는 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이 오히려 성적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학 입시에서 공부는요, 뭐냐면 예전에는 학력고사는 암기력 시험이었다고 그래요. 저도 학력고사 세대인데 교과서도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했죠. 지금은 막 9종, 16종, 23종 막 이렇게 출판사별로 다 교과서를 다르게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국정교과서라 그래서 하나의 교과서가 전 국민이 다 썼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가지고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그대로 머릿속에 복기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풀면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 그래도 이제 암기력 시험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이 바뀐 게 뭐냐면 94년도에 처음 수능이 시작됐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수능 시험인데 대학의 애들을 뽑아와서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봤더니 애들이 리포트도 못 쓰고 글도 못 쓰고 자기 생각을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게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를 어떤 상황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나 이거 알아요로 끝났다면 옛날에는 이걸 네가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용해야 돼. 어떤 문제 상황에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 문제 상황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이 사고력이잖아요. 그걸 테스트하기 시작한 게 이제 수능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을 잘하는 애가 확실히 똑똑한 건 맞아요. 그리고 대학은 수능 잘하는 애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수능을 잘하는 애들은요 사고력이 뛰어난 거예요. 내신하고 수능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내신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교마다 뭐를 하죠?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선택한 교과서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부교재 같은 거 하나 주시고 또는 선생님이 또 프린트물 같은 거 주세요. 그러면 내신은 보통 여기에서 선생님이 교과서 플러스 부교재 플러스 그다음에 프린트물 요 안에서 거의 80에서 90% 나와요. 중학교까지는 거의 거기서 다 나오고 고등학교도 거기서 한 80% 정도는 나와요. 그 안에 범위 안에서
꼼꼼하게 공부한 애들은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능은 뭐냐면 처음 보는 문제를 내는 게 수능이에요.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국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문학작품을 공부를 했는데 문학작품이요. 고전 같은 거 빼놓고는 문학작품이 얘가 배운 거에서 안 나와요. 이게 수능이에요. 또 배운 거에서 안 나오는데 왜 수능을 왜 교과서 안에서 하라 그래? 이런 의문이 드시잖아요. 교과서 안에서 낸다라는 거는 개념을 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적 화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개념이잖아요. 국어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을 한용운의 작품을 가지고 배웠단 말이에요. 시의 화자를. 그런데 수능에서는 윤동주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처음 보는 작품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 작품 처음 보는데? 그러면 못 풀어. 그럼 얘 사고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시의 화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았다면 어떤 작품이 제시되더라도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수능이에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비문학 문제에서 안 나와요. 내신은 나오잖아요. 수능은 안 나와요. 그거를 위해서 수능 출제위원들이 직접 쓰는 거예요. 그의 수능을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글이죠. 당연히. 이게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은요, 고등학교 애들한테 한 2, 3학년 정도 됐을 때 수능이 뭐야? 그러면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도 내가 푸는 거예요. 이게 수능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잘하는 애들이 내신은 성실하면 잘할 가능성이 높고 수능은 진짜 머리가 좋아야 잘하는 거예요. 사고력이 작동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애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적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계속 인풋만 하는 거예요, 얘가. 인풋만. 학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 그 과정은 인풋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인풋만 계속 한 거는 그건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학원 선생님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집에 와서 뭐를 해야 되냐면 가르쳐 준 거를 계속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 개념을 배웠으면 이 수학 개념을 활용한 여러 유형의 문제를 얘가 풀어봐야 돼요. 학원에서 필수 예제 정도만 풀어주겠죠. 이 개념을 다룬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얘가 얼마나 많이 풀어봤느냐, 내가 혼자 이렇게 풀어봤느냐에 따라 이게 실력이 되는 건데 이게 없이 계속 사교육을 받는다. 계속 2학원 끝나면 2학원 가고 2학원 끝나면 2학원 가고 월요일날 학교 끝나고 학원, 화요일날 학교 끝나고 학원, 일주일 내내 얘가 모든 얘 스케줄에 학원이 다 세팅돼 있다. 그러면 절대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요? 조금 더 제가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수영을 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할 때 피아노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인강이거나 이게 학교 수업이거나 이게 뭐냐면 학원 수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되죠? 연습해야지. 내가 그 피아노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연습을 정말 100번이고 20번이고 200번이고 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내게 대해서 내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코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지만 내가 그거를 내가 몸으로 체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애는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인풋만 하는 거예요. 습을 안 하고 학만 하는 거예요. 학습이잖아요. 습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교육 없이 공부 잘하는 애들, 물론 중학교까지 정도는 개념을 알기 쉽게 누군가가 알기 쉽게 아주 정말 잘 나가는 일타 강사가 알기 쉽게 나한테 설명을 해서 내가 개념 정도의 그거를 정리를 할 수 있게 요령 있게 그거를 걸 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최고. 그리고서 내가 고등학교 가서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험은 최소한. 그리고 그런 애들이 수능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오히려 공부를 망친다는 거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사교육 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제 책에도 썼었는데 이게 진짜 통계로도 나온 게요. 10,000명을 데리고 애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성적 추이를 통계를 낸 데이터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영수 과목에서 성적이 1등급 이상 오른 애 비율이 3%예요. 안 올라요, 고등학교 때. 가면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중에서 3% 애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국영수에 2등급 이상 성적을 올렸는지를 얘네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얘네들이 그 방법으로 얘기한 게 자율학습이에요. 혼자 공부한 거.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 공부한 거. 그 비율이 80%예요. 엄청 누가
어떤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학원 선생님 잘 만나서 내가 공부를 성적에 올렸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공부한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애들이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겁나가지고 더 학원을 가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 거예요. 놀래잖아요. 학원이 문제구나. 학원 또 바꿔요. 이 학원 성적 안 올려주네? 시험 볼 때마다 또 메뚜기처럼 또 바꾸다가 계속 성적이 얘 정서까지 파게 돼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학원 흐져서 이 학원 성적 안 올려줘. 성적 자기가 올리는 거지 학원에서 올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명문대 간 애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을 최소한 하루에 학교에서 몇 시에 끝나냐면요. 고등학생은 5시, 6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얘가 적어도 한 10시까지는 자기가 공부한 시간을 일주일에 5번 이상 가진 애들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5번을 학원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얘가. 학원 한 번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 스케줄이 고등부는 학원이 6시에서 7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2시간 최소 하거든요. 학원을. 그럼 2시간 하면 몇 시예요? 9시, 10시죠. 그럼 이제 끝나고 집에 와요. 집에 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10시, 11시에 집에 와요. 그러면은 학교 숙제는 안 하나요? 밥도 먹어야 되고, 핸드폰도 좀 봐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너무 바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게 스케줄이 돌아가면 절대 고등 성적은 안 오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상고, 외대부고, 뭐 이렇게 기숙학교들 있잖아요. 자사고나 일반고라도 기숙학교. 그냥 묶어놓고 하는 애들.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생고가 그런 학교인데 그렇게 묶어놓고 애들을 자율학습을 시키는, 좀 강제해서 시키는, 아니면 기숙학교라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못 가. 주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 애들이 대학을 다 잘 가잖아요. 그 학교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거는 얘네들이 물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열심히 고등과정을 선행을 했겠지만 고등학교 가서 자기 시간을 가진 애들이다. 사교육 없이 명문대를 간다? 이거는 이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교육 없이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낸 학부모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교육뿐만이 아니라 명문대를 보낸 엄마들의 공통점은 보통 굉장히 엄마하고 아이 사이가 굉장히 좋더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안 좋은 게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엄청 소모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게 엄청 에너지 소모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스트레스인 거. 이게 인간관계가 차라리 일이 있는 게 낫지. 관계가 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로 치면은 공부가 힘든 게 낫지.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가 엄청나게 스트레스예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엄마하고 아이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에 애가 공부를 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정서가 공부하게 하잖아요. 내가 좀 미운 사람이면 안 보면 되는데 손절해도 되고 근데 엄마잖아요. 안 볼 수도 없고 손절할 수도. 그리고 엄마는 애가 입시를 치르는 기간에는요. 엄마의 모든 관심사는 애한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현미경을 가지고 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애가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 시선이 아이들한테 엄청난 부담이에요. 엄청나게 애들이 그걸 모르는 척하지만 엄청나게 느껴요. 항상 아이들 머릿속에는 엄마를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 급훈은 뭔지 아세요?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급훈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도 엄마를 가서 나 시험 잘 봤다고 얘기해서 엄마가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게 아이의 심리고, 내가 시험을 망쳤을 때 엄마가 실망한 얼굴을 내가 마주해야 되는 것도 아이의 스트레스예요. 아이가 시험을 못 보거나 성적이 안 좋아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지금 좌절하고 이런 거를 넘어서 엄마의 감정을 살펴야 되고 엄마의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하지? 엄마가 실망하면 이런 상황은 최소한 엄마가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애가 엄마의 감정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상황. 예, 그러면 얘가 굉장히 분산돼요. 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엄마가 굉장히 얘 성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얘 성적에 왜 그랬어? 왜 틀렸어? 뭐 이러고 이렇게 엄마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오면은 얘는 항상 엄마가 머릿속에 있어요. 항상. 뭘 해도 엄마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고등학교까지 가잖아요. 이게 중학교 정도 되면은
아직 얘 성적이 그렇게 딱 결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꽤 있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고 얘가 내가 올 A고 뭐 중학교 때 절대평가에서 올 A고 1등급이고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의 보람이에요. 사실 아이들의 심리로 들어가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얘가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 정도 나오겠네요. 이런 테스트도 보고 모의고사도 한번 보고 등급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이 조금씩 생각보다 내신이 안 나오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관계가 엄마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고등학교 1학년에 내신 첫 시험은 그 자체로 대학 입시 성적이 되기 때문에 진지해지거든요. 그래서 첫 시험을 못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을 못 봤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는 진짜 중요해요. 그때 아이가 엄마하고 이 성적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희 아이도 뭐 다 잘한 건 아니었어요. 못할 때도 많았고,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 국문과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가 67점 나왔어요. 첫 시험에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올 일로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67점을 받으니까 놀랬죠. 그것도 국어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제가 막 엄청 호들갑스럽게 놀라고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게 아니라 근데 얘가 당황할까 봐 웃었죠. 웃으면서 해요. 근데 저같이 해요. 보통 공부 잘하는 엄마들이 그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거나 조바심이 없거나 불안하지 않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애한테 그거 전가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웃으면서 솔루션을 줘야 되니까 왜 그랬지? 하고 이제 애하고 같이 그걸 본 거예요, 시험지를. 그랬더니 이래서 자기가 알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를. 엄마하고 얘기해 보니까 내가 이게 뭔지 알겠다. 국어를 자기 생각대로 감상을 한 거죠. 감상하면 안 되잖아, 국어를. 이게 지금 무슨 자기가 문학 작품을 소설로 읽은 게 아니잖아요. 국어는 점수를 따는 건데 얘가 이제 이걸 자기 주관적으로 감상을 해가지고 틀린 거거든요. 그 뒤로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구나. 뭔지 알겠어. 그리고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까 학원에서 계속 내가 혼자 이 범위 안에 공부를 내가 스스로 좀 정리하고 노트할 시간이 없었대요. 학원에 갔더니 학원을 아는 원장님이 보내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첫 중간고사 때 불안하니까 보냈는데 자기 공부가 아니라 학원에서 내준 문제를 풀다가 중간고사를 다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중간고사 기간 동안 2,000문제 푼 것 같아요. 국어를. 그러니까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명문대 간 엄마들, 대학 잘 보낸 엄마들의 특징이 좀 포커페이스를 잘한다.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애가 불안해할 때 잘 잡아준다. 그리고 애보다 약간 더 정보가 엄마가 많이 찾아다니니까 정보가 많잖아요. 정보를 먼저 들이대고 이제 애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애가 정보를 가지고 있대. 설명회 갔다 와서 애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있대. 그 정보를 애가 필요할 때 넌지시 주는 이런 것들을 좀 요령 있게 잘 하시더라.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아이의 정서를 먼저 살피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명문대 졸업해도 백수가 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 입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취재도 했고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공신들이라고 하는 뭐 서울대 간 친구들만 해도 제가 100명 가까이 취재를 해봤고 또 입시를 봐줘라 해가지고 이제 해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보면은 서울대를 들어가거나 뭐 스카이를 들어갔을 때 딱 좋은 거는요 한 3개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고 나면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학 입시가 주는 그게 있지만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제자 지금도 이제 정말 긴밀하게 막 이모처럼 이렇게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삼성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취준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서울대 경영 나왔는데 그냥 막 골라서 다 가는 거지. 무슨 취업 걱정을 해. 이제 그 엄마하고도 친하니까. 무슨 취업 걱정을 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취업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놀란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한 30군데 걔가 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교 블라인드처럼 대학도 블라인드더라고요. 사기업도. 그래서 대학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하고 같이 뽑힌 친구 중에 서울대는 자기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냥 보통 그 뭐 외대 있고 그다음에 뭐 중앙대 있고 그런데 심지어는 몇 군데 많이 떨어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대인 자기가 떨어지고 보통 다른 그냥 일반 인서울 4년제 대학이 더 뽑히더라. 그래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친구의 뭐 개인적인 사례일 수도 있으나 주변에 이제 들어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대학의 이름을 보는 학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취업문하고 또 입시문은 또 더 좁더라고요. 취업문은. 입시문도 좁은데 또 졸업하고 나서도 또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래서 보통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딸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취업을 하는 것보다 더 행정고시나 뭐 이렇게 고시나 로스쿨 막 이쪽으로 많이 간다고. 왜냐면은 이게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옛날처럼. 그래서 그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명문대 졸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나요? 명문대를 나오면 좋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배지 달고 살면 평생 너무 살기 편하잖아요. 많은 깨달으신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러잖아요. 서울대를 나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근데 그거 맞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주변에서 저는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을 진짜 많이 봤고 많이 인터뷰도 해봤고 그런데 서울대 나온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남이 얘기해줘. 저도 어디 가서 누구를 어떤 분을 소개를 할 때도 이분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서울대 나왔어. 이렇게 따게 해요. 이게 이분의 하나의 굉장히 고유한 그분이 가진 스펙?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특성을 꼽아가지고 이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서울대는 꼭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연고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는 또 좀 더 상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은 저는 서울대를 안 나와서 그런지 그런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울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먹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살기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명문대를 그냥 서울대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기자하면서 공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서울대 합격을 하면 주변에서 소개를 해줘요, 저한테.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학종으로 가기 때문에 이 친구 스토리가 진짜 재밌는데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갔대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 소개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기사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많은 서울대생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서울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합격자가 12월 달에 발표가 나요. 12월 15일쯤에 서울대 수시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1월쯤에 정시 합격자가 발표가 나는데 그쯤에 그러니까 겨울이죠. 겨울에. 그러면 이제 그때 인터뷰를 그리고 따끈따끈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합격한 애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딱 이렇게 만나보면 진짜 뚱뚱하고 얼굴에 여드름도 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느끼는 게요. 사람이요. 빛이 나요. 그 사람한테 빛이 나요. 아우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리고 너무 예뻐요. 그 애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빛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빛이 나요. 진짜 뒤에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아이한테 그런 느낌이 나올까? 못생겼는데. 왜냐면 고3 아시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꾸미지도 못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엄청 모습 막 엄청 살찌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왜 쟤한테 빛이 날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애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거예요. 얘가 열심히 살았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고등학교 3년을 서울대 학종으로 서울대 가려고 하면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정도예요, 사실. 생활기록부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넘어올 때마다. 근데 이 과정을 애가 정말 견디고 그 과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나오는 그 아우라구나. 이게 느껴져요, 사실.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다 보면 또 나중에 또 뭐 몇 개월 있다, 막 6개월 있다, 1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후에 그 친구를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평범해지고 약간 작아져 보인다고 할까? 그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깨뽕이 너무 들어간 거야.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걔를 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걔가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이겨낸 열심히 했던 애의 모습이 보였다면 한 6개월 지나서 대학생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서울대라는 주변에서 서울대생이라는 너 서울대, 너 서울대, 너 서울대, 나 서울대 막 이렇게 막 뽕이 있잖아요. 이런 뽕이 엄청 차가지고 꼴보기 싫더라. 그리고 안 예뻐요. 그 옛날에 그 반짝반짝함이 없어. 근데 그게요,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래서 제가 만난 서울대 나온 지 20년 된 사람, 서울대 나온 지 10년 된 사람, 서울대 나온 지 이런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좀 결이 다르지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명문대라는, 서울대라는 이게 사람을 굉장히 망칠 수도 있겠다. 그런 거를 느꼈고, 저희 아이가 서울대를 갔을 때 입학식을 갔거든요, 제가. 그런데 입학식 때 총장님이 축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축사를 누가 그렇게 열심히 듣나요? 인터뷰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총장님의 축사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와서 뭉클했던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총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들은 가장 열심히 살았던 위대한 분들이다.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고 칭찬을 엄청 해요. 여기 있는 학생들. 가장 정말 멋진 성취를 이룬 분들이다 하고 칭찬을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그거를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까지만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거를 오늘까지만 해라. 그리고 오늘부터 입학식이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서울대생이라는 걸 잊어라 이랬어요. 근데 저 그때 진짜 그게 뭉클했어요. 제가 만난 많은 서울대생들이 자기가 서울대생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잊었으면은 계속 빛나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으나 뽕이 차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그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을 못 한대요. 뽕이 차 있었겠지. 그리고 뭐 딴 것만 보였겠지. 근데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애한테 그걸 전달해 줬어요. 총장님이 오늘 입학식 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엄마는 그게 진짜 공감이 갔어. 너도 너가 서울대생이라는 걸 잊어. 그걸 항상 인식하고 살면은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진다? 그러면 엄청 그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매력 없게 보일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만난 많은 서울대 분들, 물론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겸손하고 대단하신 분들 많지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입시 읽어주는 엄마 키워드 6를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작년에 5월쯤에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을 냈는데 사실 제 강의록이거든요. 제가 중학교에서 초청을 정말 많이 받아서 정말 수백 번 학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정말 눈이 초롱초롱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잘 선택해서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전부 다 기대에 차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입시의 세계로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쓴 책인데 생각보다 그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좀 아쉬웠던 거가 뭐냐면 제가 요번에 그 입시 읽어주는 엄마 합격 키워드 6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대치동에서 막 7세고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초등의대반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렇게 7세고시를 보고 초등학생들한테 고3이 배우는 미적분을 가르치고 이렇게까지 땡겨서 제가 수많은 서울대 의대 간 학생들 인터뷰 많이 해봤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과정을 했다는 학생은 그렇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난리잖아요. 그게 초등의대반도 놀랄 판인데 7세고시까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입시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고 있고 너무 불안하고 이래야 된다는데 설명회 가서 들어보니 여기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게 카더라. 그렇다는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입시를 아이도 대학을 보내보고 그다음 대학 입시를 다 20년 동안 대학 입시를 수많은 학생들의 사례를 봐온 결과 이거 보면 되는데 이거 보면 입시가 다이렉트로 보이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저가 가진 시각이. 인데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 아이들이 단계별로 우리 아이들이 13살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초등의대반을 보낼 게 아니라 13살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지? 13살 정도가 됐을 때 가장 똑똑한 애들이 누구겠어요? 초등학생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영재교육원이에요. 영재교육원 입시를 보면은 그냥 거기에서 가장 똑똑한 얘네들이 나중에 과고 가고 영재고 가고 하잖아요. 가장 똑똑한 애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길래 이렇게 똑똑한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평가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정리하면서 쓰면서 제가 느낀 게 영재교육원이 초등학교 때 주로 보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애들이 영재교육원에서 얘네들을 데리고 묻는 질문 있잖아요. 그게 면접이잖아요. 그 면접 문제하고 서울대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구술 면접이잖아요. 그 문제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과학고 입시에서 면접 문제 보는 거하고 영재고 입시에서 보는 면접 문제하고 서울대 공대에서 보는 문제가 너무 비슷해요. 예.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뽑는 문제들 있잖아요. 면접 문제들이 서울대 인문사회 계열 문제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입시는 영재원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치르는 영재원부터 뭐 특목고 자사고 입시, 대학 입시까지 다 관통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단계별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단계의 문제를 거치는지를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니어도 그 문제를 보면 우리 아이가 6학년이 됐을 때 이 정도의 사고력이 되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중학교 가서 잘하겠구나. 중학교 때 특목고 아이들이 본다는 구술 면접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잘하겠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계별로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합격 키워드 6라는 거는 그 키워드를 제가 다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학업적인 면은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요. 자기 주도성 이런 질문은 자기 주도성을 요구하는 문제들이고 이건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 이건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저는 단계별로 학부모님들이 밟고 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입시에 대한 두려움 진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총망라해놨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 입시까지 총망라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책 쓰고 나서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게 좀 쉽지 않은데 제가 이번 책은 진짜 마음에 든다.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실용적이다. 학부모님들한테. 진짜 입시를 그냥 입시가 이런 거예요. 입시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는데 진짜 이 책을 보면 입시가 그냥 내리꽂듯이 입시가 다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시를 앞두고 정말 힘듭니다. 우리 입시가 진짜 힘들어요. 막 먼저 준비하라 그러고. 그냥 옛날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수험생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중3부터 수험생이에요. 중3부터 고3을 마인드로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으실 거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과정을 어찌됐든 겪어내셔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입시를 좀 먼저 전체적인 판을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의 같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들한테 저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아버님들 많으시잖아요. 아버님이 입시에 참여를 하실 거를 진짜 권해드려요. 아버님이 요즘에는 많이 있으세요. 입시를 참여하는 분들이. 그래서 아버님이 입시에 참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입시가 돼요. 왜냐하면 진로를 좀 더 열어주실 수 있을 때 아버님이 경험, 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회생활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아이의 진로를 열어줄 수 있을지 아버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 아빠, 아이가 같이 보폭을 맞춰서 가는 게 입시다. 지금의 입시는 성적만 좋아서 가는 입시가 아니고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요. 과정 중에 해줄 게 너무 많은 입시예요. 그리고 성적만 아이한테 요구하다가 보면은 성적이라는 결과물만 가지고 아이한테 왜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적이 아닌 과정을 함께 하다가 보면은 아이도 이해가 되고 대학 입시가 끝나서도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아이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치르는 그 과정으로 만드시고 가족의 화합의 장으로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